그 돈 우리 거야. 아들이 내 뼈를 부러뜨리고 웃었다. 하지만 20분 뒤 내 진짜 유언장이 공개되자 낯빛이 변했다. 비가 새어드는 오래된 거실. 시계 초침이 느리게 울렸다. 팔에 깁스를 한 내가 농장 매매 계약서를 덮자 아들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 돈 우리 거야. 평생 우리한테 빚졌잖아.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음 같았다. 옆에서 딸이 비웃었다. 그래요, 아버지. 늙으면 다 죽어가야죠? 뭐에 그렇게 집착하세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건 네 어머니와 나의 피값이다. 네 몫이 아니야. 순간 의자가 쓰러지고 그의 발이 내 갈비뼈를 짓눌렀다. 뚝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죽어버려. 아들이 소리쳤다. 딸은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찍으며 중얼거렸다. 증거 남겨둬야지. 상속 싸움 나면 써먹게. 그때 문이 열렸다. 젖은 우산을 든 변호사가 들어섰다. 이제 제 차례군요. 그의 목소리 뒤로 두 남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글을 듣고 한숨을 쉬며 스크롤을 내리고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을 겁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반지하방의 벽에 부딪혀 울렸다. 습기와 간장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나는 숟가락을 젓다가 멈췄다. 그날은 결혼한 지 딱 5년 되는 날이었다. 퇴근길에 산 초라한 카네이션 한 송이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오늘만큼은 다정한 말을 들을 수 있길 바랐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들어온 건 축하의 말 대신 술 냄새와 낯선 향수였다. 문턱을 넘으며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또 김치찌개야? 였다. 그 말에 나는 괜히 웃었다. 그는 술병을 들고 와 뚜껑을 따더니 한 모금 삼키며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리고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비웃듯 중얼거렸다. 이제 좀 끝내자. 순간 나는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뭘? 끝내? 그는 잔을 다시 채우며 낮게 웃었다. 연극 말이야. 5해 동안 잘 버텼다. 내가 너랑 결혼한 이유 아직도 몰라? 나는 손에 쥔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그의 눈빛은 이미 취기가 아니라 냉소였다. 너희 엄마 돈 때문이야. 서연아, 너한테 사랑 같은 건 없었어. 돈 냄새가 나서 붙은 거야. 그의 목소리가 공기보다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말없이 바라봤다. 이제 지쳤어. 더는 못하겠어. 연기 그만할래. 그는 그렇게 말하며 빈 병을 바닥에 굴렸다. 나는 얼어붙은 채 숨을 삼켰다. 귀가 멍해졌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찌개가 넘쳤다. 그가 입은 셔츠에는 낯선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 향은 몇 달 전부터 우리 집에 따라 들어왔던 냄새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식탁 아래로 떨어진 젓가락을 주워들며 손가락이 떨렸다. 민준아,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가 비웃었다. 그냥 솔직해진 거야? 네. 엄마 유산이 나한테 올 줄 알았는데 다 사라졌잖아. 이제 남은 건 너 하나뿐인데 너한테 뭐가 있니? 그는 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내 얼굴을 짓밟듯 바라봤다. 넌 싸구려야. 5해 동안 진심인 척하느라 얼마나 피곤했는지 알아? 내 입술이 굳었다. 그가 싸구려라고 말할 때 나는 마치 낡은 옷처럼 구겨진 느낌이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오른손이 저절로 결혼 반지를 만졌다. 시장통에서 3만 원 주고 산 은반지. 그는 그날 평생 빚을 내줄게 라고 말했었다. 그때의
따뜻한 얼굴이 순간 머릿속에 스쳤다가 곧 현재의 비웃음으로 덮였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켜보았다. 신한은행 앱 알림이 떠 있었다. 잔액 50, 0, 0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저축통장. 그가 그 돈을 노린 건가?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왜 지금 말하는데?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일이면 다 끝나니까. 네가 가진 건 그 돈뿐이야. 난 이제 다른 인생을 살아야지. 그의 목소리엔 사람의 체온이 없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이 잠깐 반짝였다. 내일 계획대로 진행. 계좌 닫자.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다. 내 심장이 한순간 멎는 듯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메시지를 지우고는 잠 좀 잘게라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고요했다. 김치찌개의 국물이 다 졸아들고 타는 냄새가 났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냄비를 내렸다. 식탁 위에 남은 술잔 속 거품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세상이 기울어지는 느낌이었다. 5해의 기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결혼식 날 비 오는 거리, 그의 손, 그 말 서연아.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 말이 지금은 칼날처럼 되돌아왔다. 귀 속에서 그가 했던 말이 반복됐다. 싸구려, 돈 냄새, 연기,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눈앞이 하얘지고 가슴이 텅 빈 느낌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습한 바람이 스쳤다. 골목 끝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오직 나만 멈춰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랑이 끝나는 소리는 울음이 아니라 정적이었다. 그 정적 속에서 내 삶의 무게가 바닥까지 가라앉았다. 내일이면 그는 어머니의 돈을 빼내겠지. 그리고 나를 떠나겠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만약 행복이 연극이라면 내일 그는 마지막 막을 쓸 것이다. 그리고 그 대본의 잉크는 어머니의 피 같은 돈일 것이다. 신한은행 창구 앞에서 나는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었다. 안쪽에서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고객님, 전액 인출이 맞으신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확인만 할게요.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눌렀다. 직원이 화면을 바라보더니 잠시 망설였다. 남편분께서도 공동명의자시죠? 나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은행문을 밀고 나오자 겨울 햇살이 차갑게 얼굴을 때렸다. 가슴 안쪽에서는 뭔가 작게 터지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의 통장. 5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가 아직 인간으로 버티고 있다는 마지막 끈이었다. 골목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문이 덜 닫힌 채 흔들리고 있었다. 안에서는 냄비 끓는 소리 대신 알코올 냄새가 벽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양복 재킷은 던져져 있고 셔츠 단추 2개가 풀려 있었다. 손에는 빈 소주병 하나. 그는 나를 보자마자 물었다. 통장 어디 있어?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무슨 통장? 그는 천천히 다가와 손바닥으로 내 어깨를 밀쳤다. 어머니, 돈 말이야. 신한은행. 오늘 안 찾았다고 직원이 연락했더라. 그건 엄마가. 말을 잇기도 전에 그의 손이 내 뺨을 쳤다. 쾅! 벽이 흔들렸다.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공기가 끊겼다. 그 돈은 네 엄마 거야. 알아. 하지만 네 엄마는 죽었어. 이제 그건 우리 거야. 그의 목소리가
짐승처럼 갈라졌다. 나는 손으로 볼을 감싸며 뒤로 물러섰다. 그건 당신 돈 아니야. 그 한마디에 그의 얼굴이 더 일그러졌다. 뭐? 술 냄새가 숨결로 쏟아졌다. 다시 말해봐. 그건 당신 돈 아니라고.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러자 그는 나를 잡아 벽에 밀쳤다. 그럼 죽어. 팔이 벽에 부딪히는 순간 팔목에 번개 같은 통증이 퍼졌다. 끽 소리와 함께 무언가 부러지는 듯 했다. 숨이 막혔다. 민준아, 제발. 하지만 그에게 이름을 부른다고 멈출 리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며 소리쳤다. 인감도장 어딨어? 그가 서랍을 마구 열자 탁탁탁탁 나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나는 부엌으로 도망쳤다. 밥솥이 김을 뿜고 있었다. 전원을 끄려던 순간 딸칵 소리와 함께 밥솥 뚜껑이 튀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쳤다. 한 알의 밥이 공중에서 떨어져 팔등에 달라붙었다. 아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그의 목소리였다. 이제 끝이야. 서연아. 그는 내 가방을 낚아채더니 안을 뒤졌다. 통장은 없었다. 대신 작은 노트 한 권이 나왔다. 낡은 표지에 어머니의 이름이 흐릿하게 새겨진 일기장이었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감성 파리하냐. 이딴 거 읽을 시간 있으면 돈이나 찾아와. 나는 두 손으로 그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이건 안 돼. 그가 비명을 질렀다. 안 된다고? 그리고는 나를 밀쳐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다. 우리는 부엌 바닥에서 엎치락 뒤치락했다. 그가 팔을 비트는 동안 내 손목에서 뚝 소리가 났다. 눈앞이 하얘졌다. 그만해. 내가 소리쳤지만 그는 웃었다. 그 돈만 주면 끝이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그는 결국 내 손에서 인감도장을 빼앗아 지갑에 넣었다. 내일 아침 그 통장 해지해. 그리고 돌아서며 덧붙였다. 안 그러면 네가 죽어. 문이 쾅 닫히고 나서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밥솥에서 새어나오는 김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냄비 속 물이 마르며 나는 소리가 들렸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타일에 얼룩을 남겼다. 팔목은 시뻘겋게 부어올랐고 뺨에는 그의 손자국이 불에 그은 듯 남아 있었다. 하지만 아직 울 수는 없었다. 나는 천천히 부엌 찬장을 열고 오래된 삼성 휴대폰을 꺼냈다. 배터리를 끼우고 전원을 켰다. 화면에 금이가 있었지만 녹음 기능은 살아 있었다. 나는 버튼을 눌렀다. 삐 녹음 시작. 그리고 허공에 대고 낮게 말했. 민준아, 네가 말했지. 오늘이 끝이라고. 그래, 오늘이 끝이야. 하지만 내게도 시작이 필요해.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에는 확실했다. 나는 가슴에 안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천천히 폈다. 글씨가 삐뚤었지만 따뜻했다. 서연아, 세상은 냉정하지만 돈보다 지켜야 할 게 있다. 그 문장을 읽자 눈물이 흘러내렸다. 팔의 통증이 아직도 남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서서히 맑아졌다. 거실 쪽에서 그의 발소리가 다시 들렸다. 술을 더 마셨는지 비틀거리며 말했다. 내일이면 끝나. 통장 들고 은행 가. 네가 그 돈 안 빼면 내가 직접 가서 다 빼. 그리고는 웃었다. 어차피 인감은 내 손에 있으니까. 그의 웃음소리는 짐승의 울음 같았다. 문이 닫히고 나는 다시 녹음기를 확인했다. 빨간 점이 깜박였다. 손가락으로 그 화면을 문질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엄마,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 나라도 뭔가 지켜야 해. 밤이 깊어갈수록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반지하의 작은 창문 밖에서는 겨울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물방울이 창문틀을 타고 흘러내리며 땅을 두드렸다. 그 리듬이 심장박동처럼 들렸다. 나는 일기장을 닫고 녹음이 계속되는지 확인했다. 만약 오늘이 끝이라면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는 내일 그 돈으로 모든 걸 끝내려 하겠지만 나는 오늘 이 녹음을 남겼다. 언젠가 누군가 들을 수 있도록 어머니의 목소리 대신 이제는 내가 남긴 증거가 말해줄 것이다. 민준아,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끝을 내고 싶은 건 너겠지만 이야기의 마지막은 내가 쓸 거야. 부엌 시계가 밤 11시를 알렸다. 타일 위에 흩어진 밥알이 말라붙었다. 공기는 아직도 술 냄새로 가득했지만 내 심장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다. 싸늘하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았다. 내일 그가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나도 준비되어 있었다. 비는 밤새도록 내렸다. 골목 끝에 가로등은 깜박거리며 희미한 노란빛을 토해냈다. 무릉덩이 위로 낡은 우산 조각이 떠 있었고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검은 진흙이 튀었다. 나는 그 물소리를 들으며 몸을 웅크렸다. 문이 쾅 닫히던 소리 이후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잠시 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그의 그림자가 들어섰다. 술 냄새가 더 짙었다. 그의 눈은 이미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통장 어딨어? 그가 씩씩대며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에 쥐고 있던 가방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민준아, 제발 그만해. 그가 비틀거리며 다가오더니 내 팔을 낚아챘다. 이제 네 엄마도 없고 너도 끝이야. 그의 손이 내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숨이 막혔다. 그리고 그가 내 어깨를 내리쳤다. 몸이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며 금속성 충격음이 울렸다. 통장은 바닥으로 떨어져 흙 묻은 신발 밑에 짓눌렸다. 그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고는 씩 웃었다. 50억도 아니고 50만 원도 아니지. 그래도 이제 내 거야. 그리고는 내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넌 정말 쓸모없어. 그 말과 함께 그의 발이 내 옆구리를 세게 찼다. 쾅! 숨이 막혔다. 갈비뼈 안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비틀거리며 벽을 잡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만. 말을 잇기도 전에 또 한 번의 발길질이 들어왔다. 이번엔 귓가가 울렸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바닥에 물기와 피가 섞였다. 그는 통장과 도장을 지갑에 넣더니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끝났네. 다신 못 일어나겠지. 그가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서연아, 너 같은 건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 그리고 문이 닫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틈으로 빗소리가 스며들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 부엌 바닥에 젖어 있었다. 글씨가 번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잡으려다 손끝이 떨렸다. 팔은 힘이 빠지고 숨이 가빠왔다. 그래도 몸을 끌어 부엌문을 나섰다. 비가 골목길을 때리고 있었다. 나는 반쯤 닫힌 눈으로 그를 봤다. 그는 쓰레기통 옆에 서 있었다. 회색 금속통 입구에 빗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내 머리채를 다시 잡아 끌었다. 죽지는 않았네. 불쌍해서 보내줄게.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쿵 무언가 단단한 곳에 머리가 부딪혔다. 이제 네 엄마 따라가. 그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흐릿하게 보였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는 느낌.
곧이어 쇳소리, 쾅, 금속, 뚜껑이 닫혔다. 빗물과 피냄새가 뒤섞였다. 차가운 금속이 내 팔에 닿을 때마다 살이 베이는 것 같았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쇳소리가 울렸다. 공기엔 곰팡이 냄새와 썩은 음식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대신 내 심장 소리만 들렸다. 쿵, 쿵, 아주 느리게. 엄마, 나 아직 읽지 못했어.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왜 그날 달 없는 밤에 떠났을까? 나까지 이렇게 사라지면 아무도 모를 텐데. 눈물이 차가운 쇠에 닿으며 식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손끝이 감각을 잃었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전원을 켰다. 화면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번호를 누르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다. 다시 1, 1, 2, 띠, 띠, 띠. 연결음이 들리기 전에 전원이 꺼졌다. 그 순간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혹시 다시 그가 돌아온 걸까? 하지만 아니었다. 몇 초 후 금속 뚜껑 위로 손전등 빛이 비쳤다. 빗방울에 반사되어 눈부셨다. 그리고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아가씨, 살아있나요? 쇠 뚜껑이 천천히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나는 겨우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도와주세요. 그가 장갑 낀 손으로 나를 들어 올렸다. 어깨 너머로 약품 냄새가 났다. 무언가 따뜻한 천이 내 얼굴에 덮였다. 그가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그 말을 들으려는 순간 의식이 꺼졌다. 마지막으로 들은 건 빗방울이 금속통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딩, 딩, 딩. 그 리듬이 내 심장의 박동과 닮아 있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외쳤다. 환자 의식 없습니다. 바로 이송하세요. 누군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서연 씨, 정신 차리세요. 나는 눈을 뜨려 했지만 세상은 하얗게 번져 있었다. 그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 같은 속삭임. 살아, 서연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그 말에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금속 냄새 대신 약품과 비 냄새가 섞였다. 어디선가 트렁크 문이 닫히는 소리, 구급차의 문짝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며 하나로 합쳐졌다. 의식이 완전히 꺼지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희미한 빛을 봤다. 구급대원의 손전등 불빛. 그 불빛이 마치 어머니가 늘 켜두던 스탠드 조명 같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단 한 문장이 떠올랐다. 나는 죽지 않는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눈을 뜨자 천장이 희뿌옇게 번졌다. 하얀 커튼, 하얀 시트, 그리고 팔에 꽂힌 수액줄. 어디선가 삑삑 하는 기계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다. 나는 눈을 천천히 깜빡였다. 갈비뼈에는 여전히 둔한 통증이 남아 있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폐끝이 찌르는 듯 아팠다. 여기가 병원이라는 걸 깨닫는 데까지 몇 초가 걸렸다. 서울대학교 병원 병실문 앞에는 중환자실 후 재활관찰실이라는 작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정신이 드셨군요. 낮고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마스크를 쓴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중년 정장을 입었지만 구두는 낡았다. 그의 눈빛은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박 국장이라고 합니다. 그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그러나 나는 받아들지 못했다. 손끝이 아직 떨리고 있었다. 제가 어떻게 여기?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골목 CCTV에 잡힌 걸 보고 출동한 경찰이 먼저 발견했지만 구조팀에 연락을 넣은 건 제가 먼저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게 덧붙였다. 저는 당신 어머니에게 빚이 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어머니. 그 이름이 이 병실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어머니를 아세요? 그는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서연 씨의 어머니 한은정 씨, 20해 전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탁을 하나 남기셨죠. 혹시 내 딸이 세상 어딘가에서 길을 잃으면 꼭 찾아주세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래서 절 따라온 거예요? 따라온 게 아니라 지켜본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놓인 투명한 비닐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종이는 완전히 마른 상태였다. 글씨가 번졌지만 선명히 남아 있었다. 어떻게? 내가 묻자 그는 단호히 말했다. 제가 보건팀에 맡겼습니다. 이건 당신이 다시 읽어야 할 이야기니까요. 나는 천천히 그 봉투를 품에 안았. 따뜻하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왜 이제 와서요? 당신은 대체 누구죠? 그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교회 앞에서 미소 짓는 어린 나와 젊은 어머니가 있었다. 그 뒤편, 멀리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한 남자의 모습이 있었다. 머리가 희끗한 노인,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이분은 내가 묻자 박 국장이 천천히 대답했다. 유성그룹의 유 회장님이십니다. 그 이름은 낯설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가슴 깊은 곳이 저릿했다. 그는 사진을 내 손에 올려놓았다. 당신의 어머니는 그분의 딸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분의 손녀죠. 말이 들리지 않았다. 혈액이 역류하는 듯한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어머니는 사랑 때문에 집을 떠났습니다. 회장님은 그 사실을 후회하며 지금까지 찾고 계셨죠. 내가 당신을 찾아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손에 든 사진을 바라봤다. 눈가의 주름, 입가의 미소. 어린 시절, 내 생일날, 모르는 남자가 교회 뒤에서 나를 바라보던 장면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항상 그날만큼은 카메라를 피했던 이유도 이해됐다. 그분이 아직 살아계신가요? 내가 묻자 박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가기 전에 하나만 기억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지켜본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정리했다. 곧 회장님이 연락하실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병실에 계세요. 밖은 아직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가 문을 열고 나가기 전 테이블 위에 명함 한 장을 두고 갔다. 고급 질감의 흰색 명함, 금박으로 음각된 글씨. 유성그룹 체어맨 유승호. 조명 불빛이 금박을 반짝이게 했다. 그 빛이 내 눈을 찔렀다.
머릿속에서 지난밤 금속 쓰레기통의 어둠이 스쳐갔다. 그리고 그 어둠 끝에 이 빛이 닿고 있었다. 나는 수액이 꽂힌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갈비뼈의 통증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머니의 일기, 낯선 남자의 손, 그리고 금박 명함 한 장.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되돌림일까? 창문 밖으로 새벽 햇살이 비쳤다. 병실 안의 흰 벽이 서서히 밝아졌다. 나는 속삭였다. 엄마, 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말했다. 만약 문이 있다면 나는 그 문을 두드릴 거야.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게 아니라 내 두 발로 서기 위해서. 새로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다. 따뜻했다. 세상은 아직 차가웠지만 나는 이제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컸다. 누군가 나를 버렸고 또 누군가 나를 건졌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찾아야 했다. 평창동의 언덕길은 조용했다. 초겨울의 바람이 잎을 쓸고 지나가며 담장 너머 대나무가 흔들렸다. 검은 철문이 열리자 정원 안쪽으로 오래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석재와 짙은 나무 문, 안쪽에는 잉크 냄새가 남은 서재와 고풍스러운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문지방을 넘었다. 벽에 걸린 수묵화 속 여인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내 눈과 닮은 눈매, 그리고 어머니가 늘 그리던 사람의 미소였다. 그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은빛 머리, 단정히 매만진 양복, 손에는 지팡이 하나. 이서연, 아니, 은정이의 딸이구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나는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앉아라? 그는 내 앞에 자리를 가리켰다. 나는 조심스레 앉았다. 공기 중에 먼지와 오래된 잉크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마치 오랜 죄를 고백하듯 입을 열었다. 외할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25해나 지체했다. 네 어머니가 떠난 그날부터 나는 겁쟁이가 되었어. 그의 손이 떨렸다. 그 아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겠지.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서늘해졌다. 어머니는 왜 집을 떠나셨나요? 그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사랑 때문이었다. 나는 반대했지. 그는 가난했지만 고집이 있었고 내 딸은 그 고집을 닮았어. 그 결과가 바로 너야.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 나는 그를 용납하지 못했고 결국 둘 다 잃었다. 은정이는 나에게 편지를 남기고 사라졌고 나는 세월이 지나도 그 편지를 찢지 못했지. 옆에 있던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다. 봉투에는 친자 확인 감정서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혈액형 대조표와 유전자 일치율 99.8%의 서류가 있었다. 내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서연, 유성호. 이건 법적으로도 너의 가족임을 증명한다. 변호사가 덧붙였다. 그리고 이 문서는 회장님이 직접 작성한 후견 위임장입니다. 앞으로 어떤 위협에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나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손끝으로 문장의 각인을 느꼈다. 종이의 질감이 너무 따뜻해서 차라리 무서웠다. 왜 이제서야? 내가 물었다. 회장님은 고개를 숙였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피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네 어머니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피아노 쪽으로 걸었다. 피아노 위에는 오래된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젊은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 그리고 그 곁에는 흑백으로 찍힌 남자.
내 아버지였다. 그가 내 아버지인가요? 내가 묻자 그는 눈을 감았다. 그래. 그는 내가 가장 미워했지만 결국 나보다 더 용기 있었던 사내였다. 그 순간 어머니의 일기 속 문장 하나가 떠올랐다. 그는 밤마다 기도했어. 우리가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기를. 그의 손이 피아노 위를 쓰다듬었다. 이 집의 피는 내 피다. 하지만 기억해라. 서연아, 피가 같다고 해서 모두 가족은 아니다. 넌 네가 흘릴 방향을 선택해야 해.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이해했다. 단순한 상속이 아니라 이름이 다시 주어진다는 것은 책임을 의미했다. 그는 내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종이는 세월에 누렇게 바랬고 잉크는 거의 지워져 있었다. 가는 편지 맨 위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 아버지, 제가 틀렸어요. 하지만 사랑을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줄, 또 다른 필체로 짧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면담 취소 변호사 김오오. 날짜 2000년 3월 17일. 그날은 바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다. 편지가 내 손에서 미끄러졌다. 바닥으로 떨어지며 공기가 식었다. 나는 그날의 기록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죠. 내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누군가 그를 밀었다. 그날 밤 그는 화이트 샤크라는 이름을 입에 올렸지. 그 이름은 일기 속 마지막 페이지에서도 본 적이 있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만약 내가 사라지면 서연을 지켜달라. 화이트 샤크. 나는 중얼거렸다. 회장님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리지 마라.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바깥 창문 너머로 노을이 번졌다. 평창동 언덕을 감싼 공기가 붉게 물들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말했다. 외할아버지, 저는 이 피를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피를 어디로 흘릴지는 제가 정할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은정이의 딸이지.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수묵화 속 어머니의 얼굴이 햇빛에 반사되어 흐려졌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아버지는 미끄러진 게 아니라 누군가 밀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단단한 의지가 피어올랐다. 이제부터 나는 어머니의 일기 마지막 장을 읽어야 했다. 찢어진 페이지가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은행 창구의 형광등은 어두운 속에서도 차갑게 빛났다. 박 국장의 서명이 찍힌 위임장 한 장이면 가능하다는 말에 나는 문서를 떨리는 손으로 건넸다. KB국민은행 지점 창구에서 들어온 프린트 묶음이 내 앞으로 놓였을 때 종이 냄새가 허파 안으로 파고들었다. 오래된 거래 내역서였다. 날짜, 시간, 송금인, 수취인, 그리고 금액, 숫자들이 줄지어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 숫자들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의미 없는 줄들이었지만 눈이 점점 길을 찾듯 흐트러진 지도 위에 길을 그려냈다. 어머니의 일기장 한 구절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날 오후 서재의 테이블 위에 거래 명세서를 펼쳐놓고 나는 화살표를 그렸다. 어느 계좌에서 빠져나온 돈이 한참을 돌고 돌아 오호건설, 유령회사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그 회사 명의자는 낮은 월급을 받는 이름뿐이었다. 그러나 그 계좌에서 또다시 몇 번의 이체가 있었다. 결국 그 흐름은 민준의 이름과 연결된
법인 계좌로 이어졌다. 입이 싸늘해졌다. 연쇄의 이체의 끝에 있던 것은 민준의 매형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 간판만 올려진 회사였다. 숫자 하나하나가 발자국이었다. 나는 그 발자국을 밟아가면 누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꺼냈다. 종이는 아직도 가슴처럼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접힌 곳 사이에서 작은 쪽지가 떨어졌다. 누군가의 붓글씨로 또박또박 적힌 문장이 있었다. 만약 네가 신한통장을 내놓지 않으면 나를 탓하지 마라. 끼워진 쪽지의 글씨체는 남자의 것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문구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두려워했던 이름 혹은 사람을 암시했다. 어머니가 누구에게 협박받았는지, 그 글씨가 누구의 손길인지 수많은 추측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박 국장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파일은 더 있습니다. USB 하나를 안전금고에서 꺼냈어요. 어머님이 직접 보관하셨던 거예요. 그는 금고의 차가운 철문을 여는 손길을 기억나게 했다. 내가 금고를 열자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오래된 USB가 있었다. 금속성 냄새와 함께 뭔가 무거운 진실이 숨겨진 기계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은 몇 개뿐이었고 이름은 단순했다. Voice, Final, WAV, Transfer, Log, XLS. Voice, Final, WAV의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짧고 끊긴 숨소리, 그리고 낮고 떨리는 남자 목소리가 울렸다. 화이트 샤크. 그놈들이 밤에. 음성은 중간에 끊기고 잡음이 섞였다. 몇 초 뒤 희미한 발소리와 누군가의 신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를 밀어라. 증거는 처리하라. 파일이 끊기기 전 아버지의 이름이 희미하게 불렸다. 내가 있는 자리의 공기가 서늘하게 변했다. 이건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증거였다. 다음 날 박 국장은 강남의 바 사진을 보여주었다. 진한 조명 속에서 한 남자가 웃고 있었고 사진의 설명엔 화이트 샤크 연루자 2000점 0317라는 자막이 적혀 있었다. 그 사진의 중앙에 민준의 매형과 닮은 얼굴이 있었다. 사진 한 장, 음성 파일 한 토막, 그리고 은행의 숫자들. 퍼즐은 완성되어 갔다. 나는 새벽까지 은행 명세서와 USB 파일을 들여다보며 메모장을 채웠다. 2000점 0317 변호사, 면담 취소, 3.18 오호건설 수취, 3.19 잔금이체 매형회사. 손끝으로 줄을 그으면 그 선들이 선명해졌다. 어머니의 일기는 그 중간중간에 물음표를 남겼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만약 내가 사라지면 서연을 부탁한다. 같은 문장들이 검은 잉크로 남아 있었다. 그 문장들은 이제 안내 표지판처럼 내 앞에 있었다. 금융 추적은 생각보다 야무졌다.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역추적하면 숨겨진 법인과 그 실소유주를 드러낼 수 있었다. 박 국장의 도움으로 우리는 5호 건설의 실소유주로 표기된 이름이 민준의 매형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회사의 통장은 작은 이체를 반복적으로 받아 큰 금액을 모으는 전형적인 세탁 경로 시딩 패드를 따라갔다. 법적으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지만 유수용 측의 후원과 위임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문서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단숨에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 법적 증거와 형사고발은 단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목록을 만들고 있었다. 우선 CCTV 민준의 폭력 장면이 찍힌 증거,
호텔 주차장의 블랙박스, 집 현관 근처의 택배용 CCTV, 그리고 민준이 자주 다니는 골프클럽의 출입 기록, 그 모든 것을 모아 행동 패턴과 증거의 맥락을 설계하면 민준을 단단히 올감을 수 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분노는 차갑게 식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이던 초반의 폭발은 이제 계산으로 바뀌었다. 나는 어머니의 일기를 접어 서랍에 넣고 USB 드라이브를 안전하게 보관했다. 손바닥에 남은 건 숫자의 잔해들이었다. 하나의 숫자가 또 다른 숫자를 끌어내고 그 끝에 사람이 있었다. 사람은 숨을 곳이 없다. 일기장 속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네가 불이 될 때 나는 편안히 눈을 감겠다. 나는 속으로 그 말을 되뇌었다. 불을 지르려면 먼저 불씨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는 이미 불씨가 있었다. 민준이었.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미자 나는 조용히 손을 쥐었다. 숨을 들이켰다. 결심이 단단해졌다. 나는 살아남은 것이 이제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복수의 시작임을 알았다. 내가 불이 될 때 모든 것이 타오를 것이다. 정원의 공기는 차가웠다. 평창동 저택의 새벽은 언제나 조용했고 하늘은 얇은 비단처럼 푸르스름하게 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한 발, 또 한 발. 부러졌던 갈비뼈는 아직 완전히 붙지 않았지만 통증은 이제 나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그 통증이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복수를 향한 근육이었다. 한때 나는 바느질하던 손으로 하루 3벌의 옷을 만들던 여자였다. 땀에 젖은 손으로 실을 꿰고 누군가의 옷을 만들어주며 하루를 버티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바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실이 되어야 했다. 세상의 틈을 꿰매고 악을 찌를 한 줄의 강철실. 박 국장이 준비한 프로그램은 철저했다. 그는 나를 유성그룹의 후계자답게 세상에 내놓기 전 3달 동안 훈련을 시켰다. 첫날 그는 말했다. 이제부터는 목소리의 떨림 하나, 눈썹의 각도 하나도 가격이 된다. 나는 처음엔 웃었다. 하지만 하루 만에 깨달았다. 그 말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었다. 그는 회의실을 빌려두고 내게 프레젠테이션 스크립트를 읽게 했다. 당신은 투자를 제안받는 사람이 아니라 제안하는 사람처럼 말해야 합니다. 눈을 내리깔지 마세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울 앞에서 연습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처음엔 내 목소리가 낯설었다. 너무 부드러웠다. 그러나 10번, 20번을 반복하면서 어조가 변했다. 감정 없는 미소, 단단한 시선, 완벽히 계산된 호흡.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나, 이서연이 아니었다. 제 이름은 헤일리리입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처음엔 입이 어색했지만 몇 번을 반복하자 그 이름이 진짜 내 이름처럼 입안에서 굴러갔다. 박 국장은 회장님이 허락한 재단의 자금을 기반으로 나를 보호했다. 자금의 흐름은 모두 회장님이 관리하십니다. 당신은 움직임만 계획하세요. 그의 조언은 단호했다. 나는 밤마다 은행 보고서를 읽었다. 투자 포트폴리오, 비율, 수익 모델. 한때는 나와 상관없던 단어들이었지만 이제는 무기였다. 돈은 증오보다 무겁고 복수보다 조용한 칼날이었다. 그날 오후 회장님은 나를 서재로 부르셨다. 짙은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쳐 그의 얼굴을 절반만 비쳤다. 서연아, 복수는 충동이 아니야. 계획이야. 감정으로 쏘면 반동에 맞아 죽는다.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니도 그걸 몰라서
지는 싸움을 택했지. 넌 다르게 해야 한다. 그 말이 끝나자 그는 내게 검정색 헬멧 코트를 내밀었다. 이건 네 외조모의 옷이다. 강인한 여자가 입던 옷이지. 그 옷을 입을 자격이 생겼다면 이제 넌 내 손녀가 맞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서 그 코트를 입었다. 재봉틀 앞에서 살던 여자가 아닌 누군가를 향해 걸어나갈 준비가 된 여자가 내 앞에 있었다. 실밥 자국 하나 없는 완벽한 천 위에 내 얼굴이 비쳤다. 이제부터는 선택할 차례야. 내 목소리가 차분했다. 나는 핸드폰을 켜고 새로 만든 번호로 메시지를 작성했다. 박민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시죠? 저는 20억 규모의 투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신 바랍니다. 손가락 끝이 떨리지 않았다. 전송 버튼을 누른 후 화면이 꺼질 때까지 나는 숨을 쉬지 않았다. 3분 후 전화가 울렸다. 번호는 익숙했다. 민준이었다. 발신자 박민준.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다. 그가 내게 전화할 줄 알았다. 탐욕은 언제나 빠르게 반응하니까.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네가 내 손 안에 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나는 낮고 부드럽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헤일리리입니다. 유시영 자본의 독립투자 컨설턴트입니다. 들으셨죠? 강남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고. 그는 웃음을 흘렸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낯설지 않네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마 기시감일 거예요. 성공한 남자들이 흔히 느끼는 착각이죠. 그 짧은 대화가 끝난 후 통화 기록을 지웠다. 이제 물고기가 미끼를 본 것이다. 나는 천천히 거울을 다시 바라봤다. 거울 속의 여자는 차분했고 눈빛은 유리처럼 반짝였다. 내가 다시 살아난 이유를 이제 명확히 알았다. 단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내 어머니의 진실을 외면했던 그 부끄러움을 되갚기 위해서. 그날 어머니를 밀어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이젠 내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서연아, 넌 사랑을 잘못 준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줬던 거야.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미세한 떨림이 손끝에서 피어올랐다. 이제 나에게 두 개의 목표가 있다. 하나는 박민준, 다른 하나는 그 뒤에 숨어 있는 화이트 샤크. 나는 둘 다 무너뜨릴 것이다. 하지만 순서가 있다. 먼저 그를. 새벽의 공기가 다시 내 얼굴을 스쳤다. 담장 너머의 대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소리를 냈다. 그것은 마치 긴장된 현악기의 첫음처럼 들렸다. 나는 천천히 손을 쥐었다. 이제 막 시작이었다. 물고기는 미끼를 봤다. 이제 필요한 건 정확한 크기의 바늘. 클럽 하늘 아래 잔디는 사치스럽게 부드러웠고 벤틀리의 광택이 낮은 햇빛을 반사하며 유유히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나는 검은색 드레스를 곧게 입고 서 있었고 손에 든 에르메스 손잡이는 마치 내가 지금부터 할 말의 무게를 견디는 손잡이처럼 단단하게 느껴졌다. 누군가는 내게 어째서 이렇게까지 변했느냐 묻겠지만 내게는 변할 이유가 충분했다. 5회의 기만, 한밤의 금속통, 어머니의 마지막 글자들, 그 모든 것이 내 허리를 곧게 세우게 했다. 골프클럽의 라운지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섰다. 그는 여전히 자신감으로 포장된 남자였고 웃음은 여전히 저물지 않은 가식이었다. 그의 옆에는 프로젝트 자료를 든 사업 파트너들이 있었고
손에는 멋들어진 명함과 믿을 수 없는 자신감이 들려 있었다. 그가 나를 보자 웃음이 살짝 흔들렸다. 새로운 투자자라 들었네. 잘 오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매끄러웠다.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헤일리리입니다. 한미 합작 투자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 투자자요. 내 목소리는 가볍게 바뀌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는 곧장 프레젠테이션을 꺼냈고 3D 렌더링이 화려하게 스크린을 채웠다. 바닷가 조망을 과장해 보여주고 예상 수익률은 현실보다 밝게 빛났다. 그가 말하는 동안 나는 그의 표정, 호흡, 손가락이 종이를 넘기는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목이 살짝 말랐고 눈동자는 숫자 뒤에 숨은 욕망을 드러냈다. 보시다시피 이번 프로젝트는 초기 자금만 확보되면 곧바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금 20억만 마련된다면 그는 멋진 미소를 보이며 나를 살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저는 20억을 약정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 최근 3년치 사업자, 통장 거래 내역, 허가서, 공사비 산출 내역, 시공사와의 예비 협의서 등 모든 서류를 검토 후에 입금합니다. 구비 서류가 완비되어야만 저희 신탁 계좌로 자금 이동을 승인할 것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통상적인 실무 서류죠. 그의 눈에 있던 날카로운 빛이 잠시 더 번뜩였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성급했지만 탐욕은 언제나 빠르게 반응한다. 나는 그의 팔목에 살짝 손을 얹었다. 그가 예전에 내 목을 움켜쥐던 부분과 같은 자리였고 그 손끝에서 나는 오래된 향기의 잔향을 느꼈. 그 향은 바로 그날 내 옷에 배었던 그 불길한 향수였다. 손목 위에 닿은 시계의 유리면에는 물기 자국이 남아 있었고 나는 그 자국을 손가락 끝으로 훑으며 속으로 미소 지었다. 여전하네요. 나의 말은 낮고 부드러웠다. 그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너는 여전히 나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너는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계약 조건과 서류를 우선 보내주십시오. 서초 사무실에서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서류가 완비되는 즉시 자금은 약정 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 그의 파트너들이 노트북을 들고 분주히 움직였지만 민주는 이미 먼저 결정을 내린 눈치였다. 그의 얼굴에 탐욕이 번졌다. 좋다.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은 나를 웃게 했다. 확신이 있는 자는 스스로 빠르게 함정에 들어간다. 내가 라운지를 나설 때 그의 눈빛이 뒤에서 쫓아왔다. 그는 아마도 나를 과거의 연약한 여자, 그가 지배할 수 있는 존재로 오해한 모양이었다. 그는 모르는 게 있다. 나를 밀어넣었던 힘이 이제는 나를 창설한 힘이며 나의 말 한마디가 그의 세계를 뒤흔들 단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클럽 출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손가방을 조정했다. 가죽 속에 감춰둔 것은 작은 메모 한 장과 만약 필요하다면 꺼낼 수 있게 준비된 증거의 리스트였다. 그날 밤 나는 호텔방에서 문서 체크리스트를 다시 정리했다. CCTV 요청 서틀, 블랙박스 접수 양식, 골프클럽 출입기록 요청서, 그리고 서초 사무실로 보낼 공식 요청서 초안. 모든 항목이 체계적으로 배열될 때마다 내 속의 냉정함은 더 단단해졌다. 헤일리 리로서의 목소리는
이미 몸에 배어 있었고 투자자라는 가면 아래의 숨은 칼날은 날카롭게 갈려 있었다. 민주는 스스로 증거를 들고 올 것이다. 모래 위에 놓인 함정은 기다리는 자의 발을 기어이 붙잡는다. 나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속삭였다. 웃어라, 민준아. 네가 웃을수록 네가 남긴 자국은 더 선명해진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초 사무실 예약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서류를 손에 들고 오는 순간 나는 수갑을 들고 나올 것이다. 클럽 라운지의 유리 너머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은 그날 밤 내가 받은 약속과 같았다. 반짝이지만 결국은 손에 쥐어야 할 것이었다. 민준의 손에서 돈이 나오고 그 돈의 자취가 나의 복수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 바늘은 끊임없이 정확한 위치를 향해 향하고 있었다. 서초의 유리회의실은 반짝이는 표면으로 사람의 본심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낮 햇빛이 커튼 틈을 지나 테이블 위 은색 트레이에 밝힌 물잔을 번쩍이게 했고 나는 에르메스 가방의 손잡이를 가볍게 매만지며 숨을 고르게 했다. 이름표에는 헤일리 리, 개인 투자자. 나는 더 이상 반지하의 이서연이 아니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비싼 정장, 번들거리는 구두, 그리고 익숙한 향수의 잔향. 한때 내 옷깃에 들러붙어 밤새 코끝을 괴롭히던 그 냄새가 가볍게 스쳤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입꼬리를 올렸다. 돈이 먼저고 서명은 그 다음이지. 난 자선사업 안 해. 나는 눈을 깜박이지 않았다. 저도요. 숫자가 먼저고 감정은 나중이죠. 내 목소리는 유리처럼 맑고 차갑게 울렸다. 그의 시선이 한번 흔들렸다. 그 미세한 떨림은 내가 꺼낼 칼날의 각도를 정해주는 척도였다. 그가 검은 가죽 캐리어를 열었다. 3D 조감도, 토지 이용 계획도, 사업 계획서, 추정 손익표, 그리고 거래 내역서 복사본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나왔다. 종이의 냄새가 잉크와 섞여 회의실에 퍼졌다. 나는 장갑을 끼듯 조심스러운 손놀림으로 장표를 넘겨보았다. 매출 추정치는 과도하게 부풀려 있었고 비용 항목은 비현실적으로 얇았다. 거래 내역서의 수취 계좌. 나는 속으로 그 숫자 배열을 외웠다. 5호건설, 매형회사, 세탁 경로. 어젯밤 내 머릿속에서 형광펜으로 그어놓은 화살표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종이 위로 다시 살아났다. 내 안쪽에서 목소리가 말했다. 엄마, 나 지금 유리다리 위에 서 있어. 아래는 그때의 금속 쓰레기통. 하지만 오늘은 손이 떨리지 않아. 숫자가 내 발밑을 받쳐줄 거야. 나는 차분히 조건을 제시했. 리스크 기준에 맞춰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 최근 3년 법인 계좌 거래 내역 원본, 인허가 관련 문서 일체, 공사비 내역서와 시공사 예비 협의서, 토지 소유권 등기부, 담보 설정 현황까지. 원본 대조 및 진위 확인은 제서초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스캔은 제 보안 규정에 따라 즉시 백업합니다. 이상 없으면 48시간 내에 20억을 에스크로로 예치하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다. 원본은 내일 가져오지. 말은 빠르고 침은 삼키지 못했다. 욕망이 목에 걸릴 때 나는 그 소리를 안다. 내 조수보안 클리어런스 완료가 카트를 밀고 들어와 스캐너와 암호화 USB를 세팅했다. 나는 민준에게 서류 수령 확인서를 내밀었다. 표준 절차입니다. 원본 대조 중 스캔본은 즉시 암호화되어 봉인됩니다. 그는 프린트된 종이에 휘갈겨 서명을 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 스캐너가 원고를 빨아들이는 모터음, 유리컵에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 모든 소리가 내 신경을 타고 정돈되었다.
침착해. 숨 고르기.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몇 군데를 콕 집어물었다. 이 거래 내역에 참조 번호가 누락됐네요. 계정 과목 배분 기준은 뭐죠? 그리고 공사장 블랙박스는 어디로 보관합니까? 화재 안전 소방, 허가와 피난동선 사전 협의서는? 그는 눈썹을 잠깐 치켜 세우고는 금세 미소를 되찾았다. 그건 내일 원본과 같이. 대답은 매끈했지만 눈꼬리 뒤에서 주름이 잔뜩 모였다. 거짓말의 주름은 사진보다 선명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48시간 후 골프클럽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에스크로 계약 동시 체결로 진행하죠. 단 내일까지 원본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캔슬입니다. 그는 손을 비벼가며 문제없지 하고 웃었다. 웃음 뒤로 점점 커지는 탐욕의 그림자가 유리벽에 얼룩처럼 번졌다. 스캔이 끝나자 조수가 봉인 봉투에 암호화 USB를 넣고 봉투 입구에 봉인 스티커를 붙였다. 나는 봉투를 내 가방에 넣으면서 민준의 시계에 시선을 스쳤다. 유리면엔 미세한 물자국과 그 향수의 분자가 남아 있었다. 한순간 금속 쓰레기통의 차가운 벽이 내 등을 밀어붙이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나는 그 기억 위에 종이처럼 매끈한 미소를 덮었다. 내일 뵙죠, 대표님. 투자자는 깔끔한 서류를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하고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다. 악수는 단단했고 손바닥은 차갑게 젖어 있었다. 그가 떠나고 회의실에 잠깐의 진공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나는 의자 등바디에 등을 대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넘어지지 마. 오늘의 나는 타인의 폭력보다 강한 규칙을 믿는다. 서류와 절차, 숫자와 증거. 유리문이 열리며 직원이 들어와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다. 짧은 앞머리를 깔끔히 넘긴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내 앞에 샘물잔을 내려놓고는 식탁보 틈으로 접은 냅킨 한 장을 살짝 밀어주었다. 고객님, 그녀가 아주 낮게 속삭였다. 언젠가 빠져나오고 싶다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냅킨 안쪽에는 볼펜으로 적힌 번호와 함께 짧은 메모가 있었다. 박민준 비서 출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음. 나는 눈을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오래 참은 사람의 결심이 숨어 있었다. 고마워요.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이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문을 닫고 나갔다. 그녀는 회의실에 다시 혼자 남자. 나는 냅킨의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고 잠금장치 뒤편 개인금고에 봉투와 함께 밀어 넣었다. 창밖으로 서초대로의 차들이 흘렀다. 숫자가 도로의 차선처럼 나를 목적지로 이끌 것이다. 48시간 그는 원본을 들고 올 것이고 나는 그 원본으로 그를 묶을 것이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유리벽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헤일리, 리, 투자자의 미소, 칼날의 각도. 만약 진실이 형체를 가진다면 방금 그가 블랙박스를 묻는 질문에 드러낸 눈가의 주름이었을 거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곧 울릴 전화에 대한 예감이었다. 그날 밤 침대머리 맞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비표시. 그러나 나는 알았다. 냅킨의 주인. 메시지 하나가 먼저 떴다. 새벽에 통화 가능해요. USB와 제가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나는 조용히 답장을 보냈다. 새벽 2시. 안전한 라운지에서. 이제 그의 집에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목소리가
열릴 차례였다. 다음 장의 문이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히 열리고 있었다. 양재의 골목 끝, 간판 불빛이 희미한 찻집 안은 조용했다. 유리창에 떨어지는 일은 비의 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이었다. 그녀는 벽 쪽자리에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을 질끈 묶었고 얼굴에는 화장이 거의 없었다. 박민준의 전 비서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테이블 사이의 좁은 공간 위 그녀는 조심스레 작은 USB를 밀어주었다. 금속 케이스의 표면에는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건 제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아직 회사 금고에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 위조, 유령 계좌로 이체된 내역,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사람의 녹음 파일이에요. USB를 손에 쥔 순간 금속의 차가운 온도가 피부로 파고들었다. 어떻게 이런 걸 내가 묻자 그녀는 미세하게 웃었다. 제 손으로 그걸 만들었으니까요. 매달 외주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어요. 금액은 20억 단위, 목적지는 55건설, 송금전, 서류 위조를 제가 맡았죠. 그런데 그가 한밤중에 술 취해 말했어요. 그 돈, 원래 죽은 여자의 엄마 돈이야. 내가 그걸로 판을 키울 거야.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 알았네요.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을 향했다. 나는 차분하게 숨을 들이켰다. 당신이 본 건 진실이에요. 그리고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도구로 쓰인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찻잔이 약간 흔들렸고 수증기가 그녀의 눈가를 가렸다. 그는 회식 자리마다 여직원에게 손을 대고 거부하면 인사평가를 깎았어요. 그날 밤 나도 그 파일 때문에 퇴근을 못했어요. 사인하지 않으면 해고라고 했죠. 나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덮었다. 괜찮아요. 이젠 사인 대신 증언을 하세요. 유성그룹 쪽 변호사들이 증인보호 신청 절차를 밟을 겁니다. 이름과 얼굴은 바뀌고 당신의 새 출발이 가능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파일 안에 CCTV 일부도 있어요. 삭제된 줄 알았는데 서버에 백업이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다. 화면이 켜지고 레코드 폴더 속에 여러 개의 파일이 떴다. 나는 가장 오래된 파일을 열었다. 음성이 먼저 흘렀다. 그 여자는 돈이 전부야. 신한 통장만 내놓으면 끝이야. 50만큼은 내 거야. 남는 건 쓰레기통에 버려. 목소리가 내 귀를 찔렀다. 술에 취해 낮게 웃던 그의 숨소리, 유리병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는 낯익은 음색, 서연, 넌 싸구려야. 손끝이 굳어버렸다. 화면에 영상 파일 하나가 깜빡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클릭했다. 흐릿한 회색 톤의 복도, CCTV 시간 표시는 그날 밤을 가리키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나는 벽에 기대 있었고 민준이 내 팔을 잡아 끌다 밀쳤다. 다음 순간 내 몸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소리는 선명했다. 쿵!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겹쳤다. 그냥 죽어. 숨이 멎는 듯했다. 그날의 냄새, 물비린내, 곰팡이, 피와 먼지 모두가 되살아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나는 영상을 정지시키고 재생 시점을 메모했다. 증거, 학보 폭행, 살해 의도 발언 영시. 옆에서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때 아무도 CCTV를 안 봤어요. 관리실 직원까지 돈으로 막았으니까. 나는 USB를 다시 닫았다. 이 파일은
변호사에게 즉시 전달하죠. 내일 오전 10시 회장님 측 법무팀과 연결할게요. 그녀는 차잔을 들다 놓았다. 이제야 끝나는 기분이에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가 내일 서류를 들고 올 겁니다. 당신의 증거는 그 서류와 함께 완벽한 덫이 되겠죠. 찻집을 나서자 비가 더 굵어졌다. 거리의 네온이 젖은 바닥 위에서 번졌고 내 구두굽이 규칙적으로 물을 튀겼다.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닭에서 계약금 예치 준비 완료. 원본 서류 확인 후 진행 예정입니다. 내일 오후 6시 골프클럽 프라이빗룸에서 뵙겠습니다. 전송 후 1분이 지나지 않아 답이 왔다. 기대하죠. 내일은 축하해야겠네. 이어서 그가 보낸 사진 한 장, 샴페인 병과 고급 와인잔, 은빛 뚜껑이 빛나는 샤토 마고. 화면을 바라보며 나는 짧게 중얼거렸다. 그래, 오늘은 네가 건배하겠지. 하지만 잔이 깨질 거야. 아우, 그날 밤 나는 호텔방에서 다시 USB를 열었다. 짧은 숨소리, 웃음, 그리고 폭력의 소리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여자의 생존기였다. 우리는 서로의 피멍 위에 다리를 놓았다. 여자는 여자를 눈물로 구하지 않는다. 증거로 구한다. 나는 손끝으로 USB를 쥐고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바라봤다. 내일이면 그 계약서 위에 그의 서명이 찍힐 것이다. 그리고 그 서명은 그의 파멸에 날인되는 도장과 같. 창밖에 불빛이 번졌다. 나는 속삭였다. 민준아, 네가 술에 취해 웃는 동안 내 손엔 이미 네 목줄이 있다. 이제 덫은 닫혔다. 남은 건 그가 스스로 들어오는 것뿐이었다. 술에 취한 고래는 수면 위로 뜬다. 그때가 가장 쉬운 순간이다. 비탈진 차도를 올라오자 평창동의 저택은 밤 공기까지 연출의 일부인 것처럼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대리석 거실은 무광과 유광이 교차하는 패턴으로 반짝였고 디올의 초가 은은하게 타들어가며 바닐라와 흰 꽃향을 틈틈이 흘렸다. 나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에르메스의 심플한 클러치를 테이블 옆에 내려놓았다. 민주는 샴페인 잔을 들고 웃었다. 축하하죠. 서류만 확인되면 오늘 밤 바로 계약금 20억. 그 다음 공사 돌입. 그는 내 앞에 계약서와 수표 발행 신청서를 밀었다. 나는 펜을 잡고 서류를 넘기는 척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옆에 놓인 태블릿 화면에 내가 미리 설정해둔 아이콘이 있었다. 한번 살짝 터치. 거실 모서리에 라우터가 신호를 보냈고 바깥 골목에 대기한 금융범죄 수사대 채널에 준비 완료가 뜨는 시간차를 머릿속으로 셌다. 아버지, 어머니, 보이시나요? 당신들이 꺼졌다고 믿었던 불을 제가 다시 켭니다. 마치 축배전 팸퍼가 울리듯 내가 준비한 무대의 첫 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는 계약서의 특정 조항을 짚으며 보증 이행각서에 서명부터 하고 말을 잇는 순간 거실의 조명이 한 번 꺼졌다가 켜졌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번졌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지었다. 죄송해요. 제 PT를 먼저 보셔야겠어요. 투자자 측 내부 절차라. 스크린이 내려오고 내 조수가 리모컨을 눌렀다. 첫 프레임은 회색빛, 복도, 타임코드가 깜박이며 그날 밤을 가리켰다. 소리가 먼저 터졌다. 쿵. 몸이 벽에 부딪히는 둔탁음. 그리고 낮고 젖은 그의 목소리. 그냥 죽어. 누군가가 잔을 놓치며 유리 깨지는 소리를 냈다. 다음 클립, 녹음 파일.
술기운 섞인 비웃음. 그 여자는 돈이 전부야. 신한통장만 내놓으면 끝이야. 50은 내 거야. 남는 건 쓰레기통에 버려. 방금 전까지 디올의 달콤한 잔향이 감싸던 공간이 한순간 금속 쓰레기통의 차가운 냄새로 뒤집히는 듯했다. 나는 손끝에 떨림을 덮고 계약서를 덮어 거실 중앙 테이블로 가져갔다. 대표님, 투자 전 검증 절차입니다. 방금 보신 건 피투자자 본인의 리스크 파라미터죠. 지속하시겠습니까? 민준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스크린으로 향해 걸음을 두었고 스크린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짓밟듯 고함쳤다. 꺼버려. 조명이 다시 한번 깜빡였다. 그가 몸을 획 돌려 내게 달려들었다. 손이 목으로 다가오는 순간 나는 그 손의 냄새까지 기억했다. 익숙한 향수와 밤새 캐캐 묵은 담배, 그리고 오래전 복도에서 풍기던 술의 악취. 그의 손이 내 목을 조르는 순간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또렷하게 말했다. 여기 관계인 폭행 현행범. 조명이 완전히 켜지는 동시에 현관문이 열렸다. 검은 조끼를 걸친 형사와 금융수사팀이 일렬로 들어왔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전자자료 보존 명령, 집행, 금융자료 압수수색, 폭행 현행범 체포. 동시에 IT 수사관들이 NAS와 서버, 라우터를 빠르게 분리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어머니의 일기와 그날 도둑 맞았던 인감도장을 꺼내 올렸다.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주민기록상 이서연. 동시에 유성 회장 외손녀로 헤일릴이라는 업무명으로 활동 중. 여기 기록된 모든 건 제 가족의 피와 연결됩니다. 거실에 있는 이들의 눈이 바뀌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숨을 삼키고 누군가 속삭였다. 그녀가 민준이 다시 달려들자 형사가 그의 팔을 꺾으며 몸을 눌렀다. 그는 소리쳤다. 쓰레기 같은 년. 내가 가둬버릴 그 말 끝에 수갑이 철컥하고 잠겼다. 스테인리스 광택이 거실 조명을 받아 번쩍였다. 나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축하 인사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술로 하시죠. 금융수사팀장은 압수 목록을 읽어내려갔다. 이중장부 의심 회계 파일, 유령계좌 송금 내역, 공사허가 위조 정황 자료, 횡령 혐의 관련 계약서 등. 내 조수는 미리 준비한 봉투에서 공증 확인서를 꺼내 수사팀에 전달했다. 증거 확보 경위 및 원본성 보전 절차 기록입니다. CCTV 파일의 메타데이터, 녹음 원본 해시값, USB 덤프 이미지까지 동봉. 형사가 확인하고 짧게 답했다. 나는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가 계약서 첫 장을 펼쳐 손가락으로 성급금 조항을 눌렀다. 투자 계약은 이제 무효, 사기와 강요, 그리고 폭행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됩니다. 내 음성은 차갑게 또박또박 떨어졌다. 민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나를 노려봤다. 내가 함정에 빠졌다고? 날가 형사가 그를 일으켜 세우자 수갑이 다시 한번 번쩍였다. 난가히 그의 고함은 마이크가 꺼진 연극 배우처럼 허공에서 부서졌다. 나는 그에게 한 발 다가서서 낮게 속삭였다. 가히? 아니, 가해자. 그리고 당신이 버리려 했던 건 쓰레기가 아니라 사람의 생이었어. 수사팀이 금고를 열고 서버렉을 봉인하고 회계 서류를 박스에 담는 동안 손님들은 한 발 물러나 서 있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껐다. 누군가는 조용히 나를 보았다. 어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내게 휴지를 건넸다. 나는 그 휴지를 받아들고 고개를
아주 작게 숙였다. 디올의 향이 아직 타고 있었지만 내 코끝에는 금속과 비의 기억이 더 진하게 남아 있었다. 엄마, 아빠, 보셨죠? 오늘은 제가 불을 켰어요. 내가 그때 그 어둠을 냄새로만 기억하지 않도록. 형사가 체포 통지를 마치자 나는 마지막으로 스크린을 껐다. 오늘의 쇼는 끝났습니다. 다만 진짜 무대는 이제 시작이에요. 내 시선은 저택의 다른 쪽으로 향했다. 자산관리 명부, 증여세 신고서, 지분 이동 내역돈의 길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수사관님, 송금 경로에 시가그, 즉 수취 계좌가 반복됩니다. 특히 장모, 매형, 그리고 회계, 담당, 애인, 다음, 소환, 대상 리스트입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선 확보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난 뒤 나는 테이블에 남은 샴페인 잔 하나를 들어 올렸다. 거품이 사라진 표면에 내 얼굴이 뒤집혀 비쳤다. 목을 적시지는 않았다. 대신 잔을 내려놓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큰 고기는 잡았다. 하지만 이 호수엔 더 있다. 수갑의 잔광이 아직 바닥에 남아 있었다. 나는 클러치를 들고 뒤돌아섰다. 문을 나서기 직전 한 번 더 속삭였다. 백상아리, 넌 다음이야. 그리고 나는 밤 공기 속으로 걸어나갔다. 디올의 향이 등 뒤에서 사라지자 짧은 계절의 바람이 맑게 스쳤다. 쇼는 끝났지만 사냥은 계속된다. 다음 장면은 자금의 길을 따라 시가 매형, 회계 애인의 집무실로 검은 화살표들이 얽힌 자금 흐름 도표가 벽면 스크린을 채웠다. 금융수사과 회의실의 공기는 프린터 토너 냄새와 서류가 긋히는 마찰음으로 가득했고 수사관이 레이저 포인터로 붉은 점을 움직일 때마다 급여 외주, 컨설팅 비용, 시설 보강 같은 거짓 품목들이 비늘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가듯 의미를 잃었다. KB 신한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차 대조한 그래프는 결국 세 갈래로 갈라졌다. 시간야 쪽 장모의 수취 계좌, 매형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회계 담당 애인의 개인 명예. 나는 말을 아꼈다. 반박과 분노로 중얼대던 예전의 입술 대신 오늘은 숫자와 도장이 내 입이 되었다. 나는 한때 설거지로 손이 갈라졌다. 오늘은 법이 더러운 돈을 씻는다. 수사팀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간다라고 짧게 말했고 팀이 세 방향으로 갈라졌. 매형의 오피스텔은 생각보다 허술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서랍에서 플레음 섞인 현금 자루와 도장 지갑이 나왔다. 회사명 인감, 개인 인감, 심지어 나의 이름이 찍힌 위조 위임장까지 광택 비친 플라스틱 봉투 안의 도장들이 바닥 조명에 번쩍였다. 수사관이 유류품 목록을 읽어 내려갈 때 매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건 민준이가라고 말끝을 흐렸다. 피의자심 문조서에 하세요. 형사의 목소리가 단단히 문을 닫았다. 다른 팀에서는 장모집에서 수표책과 증여내역, 메모, 현금 다발이 들어있는 라면 박스가 나왔다. 좁은 거실 공중을 가르며 비닐 테이프가 칙하고 뜯기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집에 가지 않았다. 대신 복도 끝에서 메시지 하나를 받았다. 압수영장 집행 완료, 장모 동행 중. 우리 집안에 밥 벌어다 준 것도 누구인데.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린 장모의 고함이 엷은 메아리처럼 남았다. 경찰서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는 핏발 선눈으로 내 앞에 성큼 다가왔다. 배은망덕한 년, 우리 집이 너 키워줬어. 그녀의 침이 공중에 흩어졌다. 나는 고개도 젓지 않았다. 내 손에는 어머니의 일기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보고서, 사본이 들려 있었다. 말씀은 조사실에서 하시죠. 담당 수사관이 조용히 그녀를 막아섰고, 그녀가 뒷걸음질 칠 때 차가운 복도, 바람이 내 볼을 스쳤다. 말끝에 얹던 시집의 권위, 밥상머리에서 던지던 훈계의 검은 파편들이 오늘은 종이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반박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흥분은 상대의 무기가 되고 침묵은 내 편이 된다. 회계회의는 신문실에서 무너졌다. 처음엔 굳게 입을 다물던 그녀가 전자증거 목록이 익혀지자 어깨가 떨렸고, USB에 담긴 이중장부 파일의 해시값이 고지되자 펜을 떨어뜨렸다. 플리바겐, 가명 협상, 가능합니까? 그녀가 물었다. 검사 지휘 하의 수사관이 조건을 설명했고, 그녀는 울먹이며 와이샤르크의 실명, 강남바의 뒷방 미팅 일정, 현금 운반 동선, 그리고 특정 요일마다 열리는 세탁 창구에 계좌를 불었다. 기록되는 잉크 소리가 심장박동처럼 규칙적으로 들렸다. 그녀는 마지막에 겨우 고개를 들었다. 그 사람, 내가 거절하면 평가를 깎았어요. 이동을 막았고 나는 말하지 않았다.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피해자 지원 연계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여자는 가만히 무너져 울었. 해가 기울 즈음 포털 메인에 첫 속보가 떴다. 유령 프로젝트 자금 세탁 의혹, 가족 3인 수사 선상. 기자들의 문의가 폭주했지만 나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단 한 문장으로 답했다. 수사 중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감정으로 지면을 채우지 않는다. 법은 사실과 절차 위에서만 움직인다. 전화기를 내리자 여성 경찰 한 명이 조심스레 내 옆에 다가와 작은 티슈를 건넸다. 따뜻한 물 드실래요? 그녀의 눈빛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위로였다. 나는 고맙다고 속삭이고 티슈로 손가락 굽힌 자국을 가볍게 눌렀다. 오래전 설거지물에 불어터지던 손마디 대신 오늘은 펜을 오래 쥐어 생긴 눌림이었다. 밤, 금융수사과 상황실. 화면에는 체포영장 집행 현황이 갱신되었다. 매형 구속영장 신청 예정, 장모 입건, 회계인 플리 체결 후, 보호 프로그램 연계. 민주는 이미 구속 변호인 접견 신청. 담당 팀장이 새 파일을 열었다. 녹음 파일에서 노이즈 제거를 거친 파형이 펼쳐졌다. 레벨 미터가 초록 노랑으로 출렁이며 특정 단어에서 붉게 치솟았다. 재생 버튼, 화이트 샤크, 내일 밤, XX 뒷방, 현금 가방, 2개. 서류는 잡음과 함께 끊겼지만 이름과 장소, 시각이 명확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팀장은 기획수사로 전환된 작전 개요를 읽었다. 현금 거래 위장, 잠입, 전자증거, 확보, 현행범 체포, 외부 협조는 기동대, 특수부, 그리고 그는 내 얼굴을 잠깐 보았다. 피해자 진술서 추가 분량은 변호인을 통해 받고 언론 노출은 최소화합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가까이 걸어갔다. 화살표들이 모여든 중심에 와이샤르크라는 라벨이 떴다. 굵은 활자가 내 눈동자에 밝혔다. 아버지, 이제야 당신의 이름 앞에서 멈췄던 내 숨이 다시 움직여요. 그날 밤에 어둠이 지워지지는 않겠지만 그 어둠에 주소를 붙입니다. 수사관이 내 옆에 서서 낮게 물었다.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미간을 곧게 펴고 답했다. 네, 저는 증거로 말할 겁니다. 나는 경찰서 복도를 나서는 길, 기자들이 모여드는 장면이
살짝 보였다. 플래시가 터지는 사이 한 중년 남성이 아내의 팔을 끌어당기며 나를 보았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는 눈빛. 그 작은 동이의 몸짓이 내 등에 가만히 얹혔다. 공동체는 때때로 소리 없이 한 사람을 들어올린다. 나는 차문을 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직 큰 그림자의 주인은 남아있다. 오늘 낚은 건 비늘과 꼬리지. 디올 대신 오늘 내 코에 맴도는 건 토너와 종이, 그리고 볼펜 잉크의 냄새였다. 차 안에서 회장님 측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스텝을 정리했다. 내일 하이리명의 펀드로 딜 테이블을 만듭니다. 장소는 그들이 익숙한 강남바의 프라이빗룸. 계약서 템플릿은 투자유치 사전합의서, LOI로 위장, 현금 반입, 유도 조항 삽입. 변호사가 법적 리스크 최소화 방식으로 문구 잡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나는 통화를 끝내고 짧게 눈을 감았다. 말하지 말자. 보여주자. 종이, 숫자, 도장. 그리고 시간이 네 가지가 내 편이다. 하늘이 어둑해졌다. 도시는 눈을 뜬 채로 꿈을 꿨고 나는 그 꿈의 어두운 밑바닥을 하나씩 걷어냈다. 다음 장면의 좌표는 확보됐다. XX발, 뒷방, 지정 좌석, 검은 가방, 2개. 나는 미간을 낮춰 천천히 미소 지었다. 남은 건 가장 큰 그림자 하나. 그가 아버지를 지웠다면 나는 그의 이름을 기록으로 지운다. 검찰청 재정수사과의 회의실은 문서와 모니터 불빛으로 가득했다.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화살표가 얽혀 있었다. 각 계좌와 회사 이름이 한데 엮여 하나의 거대한 그물처럼 움직였고 붉은 선이 점점 한 곳으로 모였다. 수사관이 포인터로 표시하며 말했다. 이게 자금의 최종 도착지입니다. 장모명의 계좌, 그리고 매형이 대표로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 나는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오래전 설거지물에 손이 갈라질 때마다 비누 거품 속에서 지워지지 않던 기름때를 떠올렸다. 그때는 아무리 닦아도 사라지지 않던 얼룩이 오늘은 서류 한 장으로 드러났다. 법이 세탁기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릇을 닦았다. 오늘은 세상이 더러운 돈을 닦는다. 수사팀이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다. 장모의 집, 매형의 사무실, 그리고 회계 담당 애인의 오피스. 3건의 압수수색영장이 동시에 집행됐다. 장모의 집에서는 현금이 담긴 여행 가방과 위조 증여계약서, 그리고 내 이름으로 위임받은 가짜 서류가 나왔다. 매형의 사무실에서는 도장 케이스와 인감증명서, 뭉치, 유령회사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회계 여직원은 처음엔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하지만 경찰이 USB 속 녹취록 일부를 들려주자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민준이 시켰어요. 그 사람이 화이트 샤크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돈을 옮기면 다 해결된다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놨다. 경찰이 조서에 플리바겐, 감형합의을 적을 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내일 밤 강남의 XX바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현금 가방 2개, 바의 뒷방. 나는 기록지를 내려다봤다. 모든 글자가 마치 비늘처럼 반짝였다 하나 떨어질 때마다 진실의 살점이 드러났다. 거짓은 결국 껍질이다. 벗기면 썩은 냄새가 난다. 며칠 뒤 경찰서 복도에서 장모와 마주쳤다. 그녀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눈에 핏발이 서 있고 손에 들린 명품 가방이 덜덜 떨렸다. 배은망덕한 년.
그녀가 내 얼굴 바로 앞에서 외쳤다. 우리 집이 너 먹여 살렸어. 이게 네가 할 짓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에 쥔 것은 변호사와 검찰이 함께 작성한 조사보고서 사본, 그리고 통장 입출금 내역. 종이 위의 잉크가 내 유일한 대답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 끝에서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가던 직원 하나가 내 옆에 서서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감정 대신 절차, 분노 대신 증거. 그것이 내가 배운 생존의 방식이었다. 기자들은 벌써 냄새를 맡고 있었다. 가족형 자금 세탁, 건설 로비와 재벌 비자금 연결 가능성. 같은 제목이 포털을 도배했다. 하지만 나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침묵을 지켰다. 진실은 언론보다 문서에서 말합니다. 나는 한 줄의 논평도 내지 않았다. 그날 오후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한 여성 경찰이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내게 하얀 티슈 한 장을 건네며 말했다. 잠시 앉으시죠. 손이 좀 떨리세요. 나는 그제야 내 손가락 끝이 잉크로 얼룩져 있는 걸 보았다. 괜찮아요. 이건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증거를 쥔 자국이에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고갯짓이 묵직한 위로처럼 느껴졌다. 저녁이 되어 회의실 조명이 하나둘 꺼질 때 수사팀장은 나를 불렀다. 녹취 파일 복원 완료됐습니다. 스피커에서 잔향이 들렸다. 잡음 속에서 한 문장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화이트 샤크. 내일 밤 XX발 뒷방 2개의 가방 박 서류 준비해. 나는 숨을 들이켰다. 이름, 장소, 시각 모든 좌표가 맞아떨어졌다. 아버지, 드디어 물 위로 그 그림자가 올라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래된 분노가 아니라 깊고 차분한 확신이 피어올랐다.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증명이었다. 민중과 그의 가족이 만든 거짓의 비늘이 하나씩 떨어졌고 마지막으로 남은 건 단 한 마리의 큰 그림자였다. 나는 회의실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봤다. 신호등과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마치 물고기 떼처럼 흘러갔다. 누군가가 말했다. 이제 남은 건 화이트 샤크뿐이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다음은 그놈이에요. 아버지를 죽인 그 이름 없는 상어. 밖은 초겨울비 냄새가 났다. 나는 코트를 여미며 중얼거렸다. 이제 미끼를 던질 시간이다. 평창동 저택의 홀은 은은한 현악이 흐르고 있었다. 회장님의 생일이라 초대된 인사들이 잔을 부딪히며 웃었고 샹들리에의 불빛이 크리스털 잔위로 흔들렸다. 나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케이크 옆에 서 있었다. 오늘 축하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된다. 회장님이 초를 끄자 박수가 퍼졌다. 그 박수 소리가 잦아들 무렵 나는 마이크를 들었다. 외할아버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미완의 숙제,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는 선물입니다. 홀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나는 USB를 꺼내 LED 스크린의 포트에 꽂았다. 스크린에는 흐릿한 회계 그래프가 그 위로 음성이 섞인 파형이 뜨기 시작했다. 잡음 사이로 익숙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화이트 샤크. 다음 주 금요일 밤. 그놈 비 맞고 미끄러질 거야. 미끄러지게 도와줘. 무리 속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백상아리, 그 별명으로 불리던 사내. 수십 번 돈으로 사건을 덮었던 그가 오늘은 등 뒤에 조명이 무겁게 내려앉는 자리에 있었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이 아가씨 농담이 심하네. 사고였잖아. 비 오는 날 발을 헛디딘 거지. 나는
눈을 마주보며 답했다. 그럼 왜 녹음에선 미러라고 하셨죠? 화면의 음성 분석 결과가 겹쳐 떴다. 보이스 매치 98.7%. 그의 미간이 경련하듯 떨렸다. 보이스 매치. 순간 그는 뒤로 물러서며 경호원에게 손짓했다. 하지만 그보다 빨랐다. 홀 입구가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녀가 일렬로 들어왔다. 서울경찰청 특수수사대입니다. 살인교사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합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손목에 수갑이 채워질 때 쇠의 찰칵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다. 그는 소리쳤다. 조작이야. 그 여자가 꾸민 일이야.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사라져가는 잔향이었다. 그때 그의 부하 중 한 명의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떨어졌다. 화면에는 읽지 않은 문자 하나가 반짝였다. 내일 밤 그 여자 처리해. 장소는 그대로. 수사관이 그 화면을 들어보이자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날 밤 기억하십니까? 금속 냄새가 비와 섞여 올라왔죠. 그 냄새가 제 아버지의 마지막 숨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거짓과 오만으로 세운 제국이 단 한 줄의 녹음과 한 방울의 증거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수사관들이 그를 끌고 나가자 홀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이제 아버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범죄로 기록됩니다. 그때 회장님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잘했다, 서연아. 주름진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오래 눌러둔 자부심의 떨림이었다. 주변의 손님들이 하나둘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손수건을 내밀며 속삭였다. 고생 많았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건 승리가 아니라 복원의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진실, 그리고 내 생의 무게가 모두 원래의 자리에 돌아왔다. 조명이 서서히 낮아지며 생일 초의 잔향이 공기 속에 남았다. 달콤한 케이크 냄새 사이로 금속의 냄새가 여전히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드디어 당신의 죽음이 언어가 되었어요.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습니다. 홀 밖에서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지고 경찰차가 느리게 출발했다. 나는 그 불빛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눈앞이 환하게 밝았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법과 기록이 말을 할 차례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뒤돌아 홀을 바라봤다. 생일의 불빛은 꺼졌지만 정의의 불빛은 그 자리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 남은 건 법정뿐이다. 단어들이 칼처럼 벼려지는 곳, 거기서 모든 이야기가 완성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호 법정. 나무 의자에 앉은 방청객들이 숨을 죽였다. 법정의 공기는 마치 오래 눌러둔 숨처럼 무거웠다. 나는 증인석 뒤편에서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에는 증거 영상이 다시 한번 재생되고 있었다. CCTV 속의 민준이 내 어깨를 잡아 벽에 밀치고 그날의 비명과 충돌음이 공간을 찢었다. 검사 측이 차분히 말했다. 피고인 박민주는 배우자를 폭행하고 금전 목적의 결혼을 가장했으며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책상 위의 망치가 잠시 들려 올라갔다가 쾅소리가 울릴 때마다 내 심장은 한 번씩 박동을 멈췄다. 증인석에선 옛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그들의 지시로 허위 송금장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화이트 샤크의 이름이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음성이 울릴 때 방청석 한쪽에서 누군가 훌쩍였다. 재판부는 짧게 정리했다. 증언의 신빙성, 인정, 증인 보호 조치, 유지. 그 순간 나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법이 그녀를 지켜주는 세상이라면 나 역시 살아볼 만했다. 판사가 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 박민준 징역 15년, 공범자 장모, 매형, 회계 담당 피고, 각 징역 5년, 피고 화이트 샤크 살인교사 및 자금 세탁 혐의로 무기징역. 법정안이 웅성거렸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피로한 눈빛. 하지만 여전히 교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네가 그렇게 고집만 안 부렸다면 지금쯤 우리 둘 다 잘 살았을 거야. 나는 천천히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맞아. 그랬다면 지금쯤 나는 죽었겠지. 짧은 침묵이 법정을 가로질렀다. 그 순간 나는 한때 사랑이었던 사람을 완전히 떠나보냈다. 민사재판에서는 서류가 더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움직였다. 변호사가 법정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서연 씨는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모든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 측은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 치료비, 그리고 신한은행 5천만 원을 포함한 자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판사는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 측 전 재산 압류 및 동결 명령을 즉시 집행한다. 그 말은 내 과거의 그림자를 법이 대신 무덤에 묻어준다는 뜻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맑았다. 법원 계단 아래에서 한 여성이 내게 다가왔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게 티슈를 건넸다. 영상 봤어요. 당신 덕분에 많은 여성이 용기 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짧게 미소 지었다. 그 말이 판결문보다 더 따뜻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번쩍였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복수의 끝에서 내가 배운 건 단 한 가지였다. 정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나 자신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 잠시 후 변호사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 검정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이건 회장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이번 사건의 보상금 일부를 기반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대표는 당신 명의로. 봉투 안에는 평안재단, 평간 파운데이션 이라는 이름이 찍힌 법인 등기서가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종이는 판결문보다도 더 큰 의미를 품고 있었다. 이제 법이 정의를 세웠고 나는 삶을 다시 세울 차례였다. 정의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삶이다. 법정의 마지막 울림이 내 발끝까지 닿았다. 나는 그 소리를 등에 지고 천천히 걸었다. 내 그림자는 더 이상 피고의 그림자와 섞이지 않았다. 그리고 내 안의 목소리가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오늘로써 우리 이름이 복원됐어요.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글을 듣고 한숨을 쉬며 스크롤을 내리고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을 겁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계절이 3번 바뀌고 사계절의 빛이 내 창문을 다녀갔다. 지금 나는 마포의 한 작은 건물 3층에서 일한다. 간판에는 평안재단이라는 이름이 걸려 있고 그 아래엔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 치료 지원이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다. 벽 한쪽엔 따뜻한 색의 조명 아래 한때 나처럼 두려움에 떨던
이들의 미소가 담긴 사진들이 붙어 있다. 사람들은 이곳을 쉼터라 부른다. 하지만 나에게 이곳은 부활의 증거다. 책상 위엔 오늘 접수된 상담 서류가 쌓여 있었다. 나는 하나씩 훑어보며 메모했다. 법률 상담, 서초동 변호사 연결, 심리치료, 수요 십시 예약. 처음에는 이 모든 과정이 낯설었다. 하지만 이제는 손이 익었다. 내가 한때 휘청이며 찾아 헤매던 길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안내서가 되었다. 점심 무렵 나는 동대문 시장으로 나갔다. 그곳은 내 젊은 날의 모든 냄새가 깃든 곳이었다. 습한 원단, 땀, 그리고 미신기계의 리듬. 한 가게에서 회색 실타래를 골라 계산했다. 선생님, 이건 수업용이에요? 가게 주인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직업 훈련반이에요. 새로운 분들이 첫 바느질을 배우거든요. 예전에 나는 그 실로 상처를 꿰매며 울었다. 지금은 그 실로 누군가의 내일을 꿰맨다. 저녁에는 재단 근처의 작은 백반집에서 누군가를 만났다. 그는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는 남자였다. 처음 본 날, 그는 말이 적었지만 표정이 따뜻했다. 추우시죠? 보리차 좀 드세요. 그는 내 앞에 따뜻한 잔을 밀어놓았다. 그 향은 오래된 상처를 부드럽게 덮었다. 우리는 과거를 묻지 않았다. 오직 오늘과 내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개들이 입양되어 떠날 때의 기분, 새벽에 듣는 바람 소리, 삶이 어떻게 다시 단단해지는가에 대해 그와 있으면 세상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다. 밤이 되면 나는 종종 발코니에 나가 앉는다. 서랍에서 어머니의 일기를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다. 비에 번진 잉크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아래에 나는 펜으로 한 줄을 썼다. 엄마, 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갑니다. 그 순간 지나간 폭풍이 천천히 나를 떠났다. 며칠 전 교도소에서 편지가 도착했다. 봉투 위의 이름은 박민준. 나는 잠시 손끝이 멈췄다. 봉투를 열자 익숙한 글씨가 보였다. 서연아, 미안하다. 시간이 돌아간다면 다르게 살았을 거야. 편지는 짧았다. 변명도 없었지만 그 한 문장이 내 과거를 다시 흔들었다. 나는 말없이 봉투를 덮었다. 그리고 담배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종이가 천천히 말리며 타올랐다. 재가 되어 흩어지는 조각들이 밤하늘로 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속삭였다. 시간은 돌아가지 않아. 다만 앞으로 간다. 그날 밤 내 방 안에는 아무 냄새도 남지 않았다. 오직 따뜻한 차향만이 공기를 채웠다. 그건 더 이상 피의 냄새도 비의 냄새도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한 소녀가 고양이를 품에 안고 서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떨리는 눈빛. 저기요, 여기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와요. 추우니까. 그녀의 눈동자에 작은 빛이 번졌다. 나는 문을 닫고 안쪽으로 걸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그것은 다시 시작되는 하루의 빛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다만 그 곁에서 등불을 지키려 한다. 책상 위의 서류들 옆에는 신한은행 통장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산이 이제는 수많은 생을 구하는 씨앗이 되었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레 덮고 창가로 향했. 과거의 책은 닫지 않았다. 그저 제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빛이 있는 곳으로.